안녕하십니까, 스미다스입니다. 오늘은 독특하게 오프닝 음악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보고 계시는 권총은요, 아주 유명한 권총입니다. 콜트 45. 그렇습니다. 콜트 1911이라고 불리는 사후구경 권총을 역시 대만에서 모형으로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메탈 소재의 부품들이 다 물론 비비탄 쏘는 겁니다. 메탈 소재 부품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 풀메탈입니다. 뭐 알루미늄 합금 같은 거겠죠. 뭐. 예. 네. 이제 가스가 들어가는 비비탄 총은 사실 이 무거운 메탈 슬라이드가 올라가면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거운 지켜보는 거는 좋지만 가스가 이 메탈 슬라이드를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충분하게. 그래서 점점 센 가스를 넣어야 되고, 그러면 권총이 망가집니다. 아무튼 4호경 콜트, 비더슈탄트, 지금 군 복무 중이신 비더슈탄트 위원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권총도 바로 이 4호경 콜트 권총입니다. 오프닝은 이렇게 하고요. 정분실 11월 25일 정분실 둘째 시간에는요, 외국에서 나온 몇 가지 뉴스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정보 관련 뉴스들인데요. 정보나 첩보 관련 뉴스들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11월 21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이란의 보수 매체에서 주장한 바 반정부 시위 폭도들이 이제 외국 정보기관에 매수된 것을 자백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에서 이제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서 폭력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외국 정보기관에 매수됐다고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뭐 어느 보수 매체에서 소개했는지는 사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백에 따르면 이제 이들 폭도는 관공서, 은행 등에 불을 한번 지를 때마다 외국 정보기관에서 $60씩 받았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방화를 시도하는 대가로 $30, 이에 성공하면 $30를 수수했다는 겁니다. 통신이 이제 이들이 주도하고 선동한 폭력 행위로 이스파한주에서 큰 불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서 16일 날 대중 시위가 크게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왜 벌어졌냐, 뭐 여러 가지 경제 혼란,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혼란이나 무역 제재로 인한 취업난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로 촉발된 시위인데, 문제는 최근에 이란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50%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일 밤부터 전국 100여 개 도시에서 이런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을 50%를 인상을 하니까 당연히 시위가 발생을 하죠. 이 과정에서 관공서, 은행, 파출소 등 건물 천여채가 불에 타고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란 정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 대통령이나 또는 이란 정치 지도자들, 예를 들면 여기 어디냐, 아야톨라,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이제 이런 폭력 시위가 발생하는 게 이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고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 정부는 이제 16일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군경을 주요 도시에 집중 배치하는 등 반정부 시위를 와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자백을 했다라는 자백을 받아낸 걸 보면 뭐 그런 거죠. 만들어낸 자백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동자 몇 명, 그 다음에 또 이런 주동자들이 사실은 실제로 시위를 주동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란 정부의 공무원, 그러니까 정보기관 쪽에서 보내놓은 뿌락지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 그냥 외국 CIA 같은 데서 저한테 불지라고 시켰어요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다음 뉴스를 또 보면 미국이 뒤에서 이렇게 이란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공작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란 유혈 시위에 어른거리는 CIA 다크 프린스의 그림자라고 하는 뉴스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11월 21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안보 경제 전쟁에서 적의 공작을 물리쳤다. 최근 소요 사태는 평범한 국민이 일으킨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19일 기업인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시위 사태가 진압됐다는 취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20일 생중계된 내각회의 발언에서 외부의 적들의 음모에 맞선 이란 국민이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11월 16일 날 벌어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최소 10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이란 지도부는 이런 시위의 배후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 등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지목을 했습니다. 사실 사우디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가 저렇게 이제 망하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상당히 그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이 상당히 격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니파를 대표로 하고 있는 이제 사우디 그리고 시아파를 대표로 하고 있는 이란 간의 어떤 그 군사적인 충돌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란 지도부는 일단은 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직접 공작 활동을 벌이는, 그러니까 직접 공작까지 하면서 이란 내부를 흔드는 어떤 집단이 누구냐? 뭐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정보기관이고, 좀 더 좁혀 들어가면 이른바 어둠의 왕자라고 불리는, 또는 이제 AKA 아야톨라 마이크라고 불리는 그 CIA 그 이란 미션 센터장, CIA의 이란 업무를 총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마이클 덴드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덴드리아 전 CIA 대테러 센터장을 이제 다크 프린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란을 흔드는 모든 음모의 주범이다라고 이제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 60대로 알려진 덴드리아는 미국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6월에 대이란 강경책을 추진하며 CIA 내에 창설한 이란 미션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 뉴욕타임스 보도로 그 존재가 알려진 이후 구체적인 활동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당연히 CIA 간부니까 구체적인 활동 알려질 리는 없죠. 하지만 이란 당국과 군부에서는 이제 그를 레짐 체인지를 노리는, 그러니까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는 시위의 배후 조종자로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1979년부터 CIA에 근무한 덴드리아는 대테러 센터장 근무 시절 알카이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 그리고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이제 무인기 공격을 지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 사람은 그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출신 부인을 만나가지고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백인 미국 사람인데, 그 이란 센터 창설 당시 CIA 국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이고, 이란의 권부에서는 핵합의 파기 등 미국의 이란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이 덴드리아와 폼페이오 그리고 트럼프로 연결되는 이 삼각 간의 관계가 긴밀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 정치도,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꼭 이란 자기들 정치 마냥 이제 보는 거죠. 세 명이 주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란 정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란 정부는 보고 있다는 건데, 사실 본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핵 개발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게다가 그 이라크가 무너지고 나서 본인들이 이제 좀 무리하게 IS를 지원하고 그러면서 그 중동 내에서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려고 좀 무리한 확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이.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국내 경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계속 미국을 자극하는 형상입니다. 사실 중동에서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우디와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세력과 이란 간의 전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이제 핵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을 안 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한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군사적인 충돌이라든지 전쟁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란이 한 발 물러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고, 게다가 북한 쪽으로부터 계속 대량 살상 무기를 수입하고 또 북한의 그
소위 말해서 핵무기 개발 자금을 대주는 게 이란이 아니냐 하는 어떤 강력한 의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약간은 좀 편집증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약간은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뉴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이란 내에 이제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여기저기 불지른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CIA로부터 돈을 받고 CIA나 뭐 모사드로부터 이제 한 6만 원씩 받고 불지르고 다녔다라고 이제 자백을 했다라는 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내에서도 CIA 내에서도 이란을 흔들기 위한 어떤 집단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결국 이 두 개를 적당히 섞으면 됩니다. 진실이라는 건 보통 극단적인 두 개의 이야기를 섞어서 대충 비벼가지고 잘라내면 그게 진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만약에 불지르고 다닌 사람이 이란 내에서 불지르고 다닌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두세 명 정도는 그 CIA의 간접적인 어떤 그 사주를 받아서 이제 뭐 시위 주동한다든지 또는 도와준다든지 조력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행위들을 이란 정보기관이나 이란 경찰이 이걸 적발을 해가지고, 야, 니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외국 정보기관이 시킨 거지. 자백을 하면 풀어주겠다. 또는 자백을 하면 처벌을 가볍게 하겠다. 이런 구실로 이제 필요한 자백을 얻어내는 거죠. 가짜 자백을. 뭐 그렇게 이제 두 개가 좀 섞여 있다. 보통 진실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 두 개의 사실이 적당히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긴 합니다만, 뭐 늘상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뭐 제 방송도 마찬가지고 제 방송 취지를, 물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겠지만, 저조차도 이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제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능한 취합을 해서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제가 정답인 건 아닙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미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 경험과 그 사람들의 행동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진실이, 정황적인 진실이 이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탐정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추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절대로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100% 신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도 있구나,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들도 많이 들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언론 보도라든지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시고, 제가 하나의 뉴스 가지고 1시간 2시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개의 이슈 가지고 1시간 2시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하루에 그것만 듣고 더 이상 다른 걸 못 듣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짧게 다룰 테니까 다른 것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김호준 씨 방송에 들어보시고, 저 양반은 왜 저렇게 해석을 할까? 그러니까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포함시켜 가지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경험,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쭉 사시면서 김현종 같은 사람도 봤을 테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도 봐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거나 그런 스타일로 업무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무조건 사람이 좋기만 한데 세세한 것들은 잘 못 챙긴다든지, 또는 자기 앞길을 위해서 같은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얘기한다든지, 또는 모든 공은 자기가 가져가고 모든 어떤 책임은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나 국정원이든 외교의 어떤 제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을 최대한 동원해서 저 사람도 나랑 별거 없네,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쟤들도 속은 것 같다, 또는 스미더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정도의 의문만 가지셔도 맹목적으로 선동되진 않으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소중한 재산도 아무한테나 선뜻 이렇게 후원하게 되지 않고, 또는 뭐 여러분 서초동 집회나 다른 어떤 거리 집회 나가신다고 몸 축내고 돈 축내고 이러지 않고 그냥 좀 관망하는 차원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뭐 그런 어떤 좀 시간도 절약하고 또 이제 여러분의 인생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려는 거니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네. 다음 뉴스는요, 뭐 간단한 뉴스긴 한데 11월 22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전 미 유엔 대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창 2017년 7월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뭐 화성 뭐 12호라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그 중요한 정보나 중요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백악관이나 국무부 관리들한테 공유하는데 자기 그 핸드폰이나 이제 이메일 뭐 노트북 쪽에 보안 암호를 잊어버려 가지고 비기밀용 시스템으로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기밀용 시스템을 써서 이제 교환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무부에 그 보안 암호를 입력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고 또 국무부 내에서 그냥 뭐 다음에서 메일 보내듯이 국무부에 아이디 패스워드 쳐서 로그인 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이메일 보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일반 이제 국무부에 그냥 보안 시스템 암호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국무부의 일반 시스템으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기밀 자료들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 관료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관료가 될 경우에 종종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아마 보안 교육을 받죠. 보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청와대 내에서 무슨 청와대 반기부서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이제 이지원이라고 그 업무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보통 문서를 이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결제를 받을 때도 이제 일일이 다 그 전자송신으로 해서 결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문서에는 다 암호가 걸려 있고요. 결제를 할 때도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암호 치고 들어가서 이제 그 문서를 열어보고 해서 그 문서를 외부에 송부할 때도 일일이 다 암호를 걸어서 보냅니다. 소위 말해서 최소한의 보안 기능을 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보안 핸드폰을 지급하게 되고 거기는 이제 비화기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별도의 이제 암호화 시켜주는 어떤 어플도 깔려 있고 그런 기능 자체가 물리적으로 들어있거나 어플이 깔려 있거나 또는 지금 이런 것처럼 이제 아마 정부 관계자들도 사용하는 어플이 있을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행정 어떤 문서 같은 거나 결제 서류라든지 소위 전자결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제 서류나 이제 관련 자료들을 이메일로 받았을 때 그걸 열어볼 텐데 그걸 열어볼 때도 그냥 이렇게 어플 누르고 열어보는 게 아니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인증서 제 생각에 아마 이제 은행 들어갈 때 그 스마트폰으로 은행 프로그램 하실 때 쓰는 공인인증서 같은 형태의 그 보안 인증서가 별도로 있고 또 암호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입력을 해서 이제 열어보고 하는 것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체 그 공직자들이 컴맹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잊어먹고 그냥 막 쓰다가 이제 보안 유출이 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미국도 종종 그런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우리는 보통 아이폰을 못 쓰죠. 왜냐하면 아이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보안 프로그램이 안 깔리니까 이제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아이폰을 잘 못 쓰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또 이유 때문에 꼭 아이폰을 별도의 어떤 그 번호로 해가지고 아이폰을 갖고 다닌다고도 합니다. 보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 뉴스는 이제 11월 22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호주의 전 정보기관의 책임자였던 사람이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맹비난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중국이 스파이 행위 등으로 은밀하게 호주 정치 시스템을 장악하려 한다고 호주의 전직 정보위원 수장인 덩컨 루이스 전 호주 안보정보원 ASIO라고 하는데요. 전 호주 안보정보원 원장이 이제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인터뷰가 진행이 됐냐면 최근에 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수만 달러의 자금을 받았다가 사퇴 압력을 받은
샘 다스트레아리 노동당 상원 의원 사건이 있었거든요. 호주 내에서. 그러니까 호주의 노동당 상원 의원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 내에서는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쪽 자본이 들어와서 단순히 이제 정부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정치인들을 한테 소위 말해서 정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면서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호주가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호주만의 문제는 아니죠.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치 자금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데 솔직히 지난번 그 조국 상업펀드 때 얘기 나왔던 중국 쪽의 투자 자금 한 2, 3천억 되는 투자 자금이 들어올 뻔했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수천억 대였다는 건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 쪽에서 나온 자금이라고 하면 또 그쪽 관련하고 연관이 있는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건 매수가 될 수도 있죠. 뭐 제가 사실 중국 쪽의 고위 관계자라도 돈 좀 있으면 그럼 매수 시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뿌려놓고 매수되면 이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이 중국이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이런 이제 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하거나 또는 공직자들을 매수하는 어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호주 정보기관의 기관장이 했다는 얘기고요.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11월 22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미 국가안보국 NSA 그리고 CIA의 비밀 도구들이 공개되면서 사이버전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제 보안 관련 뉴스입니다. 일단 좀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 NSA와 CIA의 비밀 해킹 툴이 공개되면서 각 나라의 정부 지원을 받는 해커들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는 보고서를 위협 첩보 분석 전문 업체인 다크아울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다크웹을 샅샅이 조사해서 발견한 사이버전용 도구들, 그러니까 사이버전용 프로그램, 뭐 해킹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라고 하고요. NSA와 CIA의 기밀들은 각각 섀도우 브로커스와 위키리크스라는 단체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 공개 과정 중에 NSA의 대량 감시 시스템인 유나이트 드레이크 그리고 이제 드레이크와 다중 플랫폼 CIA 멀웨어인 이제 하이버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추적과 감시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해주는 각종 사이버 공격 전략들도 함께 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적을 회피하는 해킹 기술이라든지 또는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 다크웹에 대량으로 업로드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은 주체는 그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개발한 최첨단 기술이죠. 그러니까 전자 프로그램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 무기 같은 겁니다. 사이버전을 위한.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들이 개발하고 활용한 무기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사이버 공격자들은 텍스트, 영상, 이미지를 획득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게 됐고요. 그저 컴퓨터에서만 그런 정보를 빼내는 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장비, 스마트 TV 등과 같은 최신 기계들도 공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스마트 차량을 공격하고 윈도우 등의 OS에 임플란트를 몰래 심는, 그러니까 OS에 몰래 해킹 툴을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OS가 깔린 컴퓨터는 언제든지 백도어를 이용해서 이제 몰래 열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한 다음에 스스로 흔적을 감추는 이런 방법들까지도 학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그 정보기관들만 쓰던 거였는데 이제 이전까지는 대단히 고급스러운 최상위 수준에 있던 사이버 공격 단체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도구들이 보편화되었고 공격자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사이버전을 주도하는 곳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고요. 이전까지는 이 세 곳만 가지고 있을 수 있던 도구들을 이젠 다크웹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 다크아울의 이제 평가에 따르면 미국, 러시아, 중국의 뒤를 쫓고 있는 국가들은 이스라엘, 독일, 영국이며 그 바로 뒤로는 우크라이나, 프랑스, 이란, 인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10개에서 11개 국가가 사이버전의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순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북한과 이란도 상위권에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전이 공격과 방어 이걸 모두 다 말하는 건데 공격에 특화된 나라가 이제 북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여기에 또 끼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전혀 사이버전에 개입하지 않았던 국가인데 이란이 워낙 저렇게 사이버전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돈으로 사우디는 돈이 많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이버 용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커들을 고용해가지고 이란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충분한 국가라면 이런 식의 움직임도 취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단체의 활용법에 이 단체의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전 해커들도 다크웹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회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거나 정부 및 군의 주요 요소들을 타격하기 위한 공격을 실시할 때 다크웹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의 경우는 정체가 발견되면 심각한 외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크웹에서 흔히 유통되는 도구를 활용해서 다른 국가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는데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10개 국가들이 소위 말해서 다크웹을 이용해서 사이버전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뭐 다크웹에서 포르노나 보고 있죠. 예.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한심하고요. 그리고 또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러시아에서 11월 22일 날 나온 뉴스인데 내년 7월에 러시아 하원이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기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이게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 TV 등이 적용 대상이고요. 구체적인 제품 리스트와 사전에 설치되어야 하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리스트는 러시아 정부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앞으로 러시아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려면 러시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사전 탑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매하기 전에. 애플 같으면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삼성은 받아들일 것도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를 불러올 수 있냐면 러시아가 이제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싣겠다는 건데 당연히 이제 업계의 반발이 심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외국 업계가 다 따라할 거다. 어느 나라 업체가 이런 걸 다 받아들이겠냐. 복잡한 전자제품에 대부분 서방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이 러시아산 앱을 깔려고 한다면 이 제품들의 어떤 기술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제 어긋날 수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이걸 강행하려고 하면 여기 러시아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업체들 중에 몇이나 남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런 러시아의 의도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게 보이는 어떤 정황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러시아는 최근에 이제 검색 엔진들이 특정 검색 결과를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법을 만드는 등 지난 5년 동안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몇 주 전에도 자주적 인터넷이라는 법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론상으로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러시아 웹사이트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이 러시아 대통령궁은 이 법이 이제 사이버 안보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처럼 거대한 인터넷 방어벽을 만들려고 한다. 중국의 황금방패 같은. 그러니까 러시아 권력층이나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뭐 가전제품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스마트폰에 어떤 감시용 어플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도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보안 관련 뉴스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조만간 이제 녹음을 하게 될 3부 스미더스의 판단고기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일본의 경찰, 일본의 정보기관 요 관련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밤 늦게 제가 녹음해가지고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예. 매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